안녕하십니까? 브레인트 연어 과정을 진행하는 김대영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뇌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오셨는지요? 자, 두뇌 훈련 저희 지도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이제 두뇌 훈련 지도 전략의 3번째 시간입니다. 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교수학습 지도법에 관련된 그러한 지도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뇌 훈련 이런 지도 전략, 바로 이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서에 대한 중요성, 또 주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지도 전략의 3번째. 자, 이런 두뇌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지도하면 훨씬 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 2가지, 바로 또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심화되고 연결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바로 이 기억에 대한 내용. 저희가 뇌의 대표적인 기능, 운동과 감각 하나를 추가한다면, 자, 기억에 대한 내용. 아마 저하고 이제 수업을 계속 들으셨으면 기억 또 나오는구나. 그리고 1과목에서부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런 이 정서나 이 중요성에서 바로 이 기억과 연결된다는 것, 다 연결이 되죠. 바로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뇌 구조물, 우리 해마 대표적인 것, 그리고 정서의 이 편도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것, 그리고 기억을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 수술을 통해서 그 HM 환자의 일화기억에 대한 내용도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 내용과 이제 계속 연결되어 있고, 또 3과목에서 바로 이 기억을 촉진하는 훈련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죠. 바로 이 시험의 이 기억에 대한 부분들, 자, 1과목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또한 3과목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또 4과목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또 여러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는 것, 또 주관식 이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이런 교육적 그리고 심리 상담적인 관점에서 이런 기억의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억이 바로 이 사고와 학습의 이런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또한 이제 마지막 주의 촉진 전략으로서, 두뇌 훈련 이런 촉진 전략으로서 이 동기에 대한 부분들, 동기 유발 전략인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주의 촉진 전략을 개발한 바로 이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이 켈러라는 학자가 바로 이 주의를 좀 넓혀서 이 동기가 중요하다. 바로 이 두뇌 훈련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배우고자 하는 거에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동기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죠? 나는 동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 동기만 있으면 이 동기와 자극, 열정 등이 내 어떤 결과를 일으켜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동기 유발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저희가 또 시험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뇌 관련한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에 대한 내용들, 또 배웠던 내용들도 있고 좀 더 이런 심화된 내용들도 있겠습니다. 자, 기억을 이제 이러한 단계, 기억은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란 이런 어떤 학습 내용을 상기시키는 그런 능력이 될 것 같죠.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고 이런 기억하는데 바로 이제 이 3가지 단계를 보통은 거친다. 또 연구자마다 이제 다른 단계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주 대표적인 단계, 3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첫 번째는 부호화의 단계, 약오화의 단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런 지각,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바로 이 지각, 정보의 의식의 창이라고 했죠.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우리가 시각 같은 경우 모든 걸 다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바로 이 뭐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이 가시광선만 볼 수가 있죠. 뭐 자외선이랑 적외선 등을 볼 수가 없죠. 또 청각은 또 들을 수 있는 이 주파수 영역대가 있죠. 그런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 미각, 촉각 등의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어떤 그 신호를 이 자연적인 어떤 신호를 바로 이 신경 신호로 전달해 주는 이런 연결 체제들이 있죠. 다 그래서 이 바로 그 뉴런과 이 시냅스의 자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이 신호들은 다 이 시냅스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진수 0과 1 이런 걸로 대표적으로 부호화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모든 정보는 이 뇌의 이러한 신경 연결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우리의 정보의 자극들은 첫 번째 이제 이 부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외부의 이런 자극,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이런 전 단계로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되겠죠. 네, 그렇게 나고 나면 이제 부호화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저장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부호화된 이 정보를 일정한 시간 이상으로 바로 유지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보를 잘 저장하고 또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 가지의 우리의 기억 조성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3과목에서 이런 기억 촉진 전략 또 이런 정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또 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제 부호화하고 저장의 단계를 거쳐서 세 번째 단계는 자, 인출의 단계입니다. 자, 이제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를 생각해내는 것. 자, 인출을 했어도 자, 외형적으로 자, 나타내어야만 반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 그거 아는데 하는데 정확하게 인출을 할 수 없다면 표현할 수 없다면 정확히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이제 1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세세하게 자, 기억의 종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쭉 그냥 대표적인 기억의 이런 종류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감각 기억이다. 자, 저희가 이제 배웠던 이런 뇌과학과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이런 뇌 지식이 또 생활적으로 또 운동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기능적으로 이렇게 막 상담 심리학, 운동학, 생리학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죠. 바로 이 시험을 막 외워서 단지 외우기보다는 이게 기능적으로 어떻게 뇌와 이 실생활로 연결되는지 그래서 그래야만 이 두뇌 훈련법들을 어떻게 잘 적용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각자 이렇게 주 대상이라든가 또 하고 있으신 이러한 기존에 있으신 것과 이런 두뇌 훈련을 어떻게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뭐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넓힐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바로 이제 이 감각 기억, 바로 감각하면 딱 떠오르죠. 우리 여러 가지 지각이구나. 네. 바로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죠. 오감을 통해 잠시 동안 들어오는 기억이다. 그래서 1초 이내에 아주 빠르게 이렇게 또한 사라지는 기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감각은 우리의 뇌 구조물 어디를 거치게 되죠. 우리 이 관내라고 하는 관내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우리의 시상,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런 지각들은 또한 이 그물 형성체라고 하는 이 망상계, 이 망상 활성 체계에 또한 관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기억이 이제 감각 기억 그리고 이런 단기 기억. 이 단기 기억은 이제 뭐 시간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억, 별표를 치고 바로 이 작업 기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기억이 이 바로 작업 기억이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잠깐 핸드폰 번호를 들었다가 그거를 바로 재생한다든가, 또 요리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할 때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억이 바로 이 작업 기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 구구셈 아니면 곱하기를 할 때 뭐 2, 4, 8을 할 때, 자 바로 우리 뇌에서 2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또한 4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걸 곱해야 되는구나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기억을 해야만 이제 8이라는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작업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단기 기억, 작업 기억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단기 기억은 이 감각 기억으로부터 유입된 이런 정보를 수초에서 수분 동안 보존하는 기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정보를 가지고 아까처럼 여러 인지적 활동을 함으로 이 작업 기억이다, 이렇게도 부른다는 겁니다. 중요도가 낮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이 기억 체제에서 누락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아주 많은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주의도 마찬가지고 기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식적 영역에서 이런 정보 처리가 일어나는 거죠. 또한 주의 집중이 요구되고, 또 이런 것들은 또 다 많은 뇌의 영역이 같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에도 이제 우리 전두엽에서 많은 부분이 발생한다. 이 작업 기억은 이 전두엽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래서 또 즉각 기억이다, 이렇게도 이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어떤 잠재 의식적 및 의식의 이 작동 기억이다. 자, 이업적이라고 해석된 정보는 바로 이 즉각 처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어떤 반사적인 반응, 또한 정서를 유발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이런 반사적인 반응, 그리고 새로운 학습에 대한 반응, 어떤 반성적인 반응들이 어떤 즉각 기억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에 이런 주의를 기울이고 시연하면 또 장기 기억으로 보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삶을 저희가 이런 100세 시대 때 이런 장기 기억의 이 중요성, 그건 확인을 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장기 기억은 크게 일화 기억, 의미 기억, 절차 기억,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1과목에서는 이 기억을 어떻게 이제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서술할 수 있느냐, 서술할 수 없느냐로 분류를 했었고, 또한 시간적으로 단기 기억이냐, 이 장기 기억이냐, 이제 그렇게도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기억을 다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은 이제 서술할 수 있는 기억이었고, 또한 이 절차 기억은 이런 무의식적인 서술할 수 없는 그런 기억의 종류가 되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장기 기억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화 기억,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뇌는 이런 일화 기억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되었습니다. 자, 어디를 갔는데 호랑이가 있어서 죽을 뻔했다. 또 북쪽에 갔더니 낭떠러지가 있었다. 그런 일상적인 기억이 생존에 도움이 되고, 그런 기억만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일화 기억이다. 우리 해마가 주로 일화 기억을 잘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의미 기억은 생존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뇌가 이제 이런 기억들을, 의미의 기억은 잘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시지만 또 막 며칠 뒤에 봐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게 당연히 아주 뇌의 정상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화 기억은 이런 개인이 경험한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억이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점심을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먹었느냐, 이런 기억이 될 것 같고요. 자, 의미 기억 같은 경우는 세상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지식들을
저장하며 바로 단어와 이러한 상징의 의미가 있다. 관련성 이런 규칙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우리나라의 국가기념물은 무엇인지,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의미 기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일화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 사건, 일상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 1과목에서 배운 것처럼 이런 기억은 바로 우리 외형 기억이다. 우리 드러낼 수 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서술적인 기억이다. 이게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절차 기억, 바로 우리 대표적인 또 장기 기억, 절차 기억. 우리 이 비서술적 기억의 첫 번째 대표적인 기억으로 이야기를 드렸었죠. 바로 어떤 행위에 대한 방법을 기억하고 운동 기술과 인지적인 기술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기억. 어렸을 때 우리가 수영을 배우고 또 아마 몇 년 만에 아니면 몇십 년 만에 하려고 해도 되는 이 수영을 어느 정도 하실 겁니다. 또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뭔가 또 악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바로 어떤 기술 같은 절차 같은 기억이라고 했었죠. 절차 기억이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또한 이런 절차 기억들은 우리 뇌에 이런 기저핵 같은 경우와 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그 기타로 이런 섬광 기억. 바로 어떤 매우 놀라운 사건, 또 정서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은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주 생생히 기억하는 것.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것들, 아주 어떤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되기도 하죠. 자, 우리 또 이 장기 기억의 유형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억은 바로 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외형 기억이냐 내형 기억이냐. 외형 기억은 바로 이제 우리 이 서술 기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 내형 기억은 이 서술할 수 없어서 다시 비서술 기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다르는 이 암묵 기억이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암묵 기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외형 기억. 아까 우리 기억한다고 의식하는 것. 그래서 외형 또는 서술 기억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미 기억, 일화 기억이라고 방금 전에 확인을 했었죠. 의미 기억은 바로 이 여러 대상이라든가 사건, 사물에 관한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거다. 일화 기억은 어떤 일화라고 부르는 바로 어떤 특정 시간, 장소와 밀접히 연관된 이런 사건에 관한 바로 이 주관적인 기억. 그림과 같은 어떤 심상이 동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외형 기억이 아니라 우리 내형 기억. 또 무의식적인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해내지 못해도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 말로 표현하기 힘들며 일단 이런 습득한 기억은 잘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장기 기억에서 다시 이야기했던 바로 이 절차 기억. 바로 이런 자전거라든가 키보드, 수영, 그런 것들, 악기 연주,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절차 기억이다. 했죠. 또한 이런 내형 기억 중에서 이제 점화 기억이다. 어떤 단서들이 바로 이 마음속에 남아있던 기억들을 불을 붙이듯이 일어나는 기억이다. 이런 기억이 일어나게 할 때 이제 후각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고향의 그런 냄새, 어떤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의 예전의 기억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예전에 유명한 그런 프로스트의 그런 소설에서 바로 이 주인공이
어떤 고향에 갔더니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예전에 그런 회상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런 후각이 바로 이러한 과거의 사건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점화 기억이다. 연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고향에 도착하니 바로 이 과거에 살던 기억이 물밀듯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자, 촉고나 기억. 자, 한번 경험한 것과 그렇지 않는 이런 대상이나 자극을 구별해내는 기억이다.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론 재생을 위한 촉매제를 이제 연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을 이제 우리가 3과목에서 배웠던 이 기억 촉진 전략 그런 것과도 연계할 수가 있겠죠. 이제 또 이런 심리 상담자들이 기억 재생을 위한 이런 촉매제를 분류를 했습니다. 자, 정교와 바로 우리 기억 촉진 전략에서도 배웠죠. 바로 이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연결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그리고 조직화하는 거 필요하겠죠. 바로 기억하려는 이런 정보들을 의미적으로 관련되고 일관성 있는 범주로 묶는 것들, 조직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브레인트레이너 공부할 때도 우리가 4과목으로 이렇게 다 조직을 해놨죠. 두뇌의 구조와 기능, 두뇌 특성평가법, 두뇌 훈련법, 두뇌 훈련 지도법. 그런 조직화로 이렇게 구조화를 했을 때 훨씬 공부가 이해하기 쉽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자, 맥락이라는 내용. 바로 이런 물리적인 맥락, 그리고 정서적인 맥락. 그러니까 장소라든가 어떤 특별한 날에 느꼈던 감정들, 또 그리고 함께 있었던 이런 사람, 이런 여러 측면들이 바로 이 다른 정보들과 함께 학습이 된다는 거죠. 이런 현재의 맥락이 바로 당시의 맥락과 비슷할수록 나중에 그 정보를 기억해내기 더 쉽다는 거죠. 이런 맥락의 차원들, 기억 재생을 위한 이런 촉매제 3가지, 정교와 조직화, 그리고 맥락에 대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기억을 그러면 촉진하는 전략. 바로 또한 이 효과적인 일반적인 기억력 사용법, 좀 포괄적으로 이런 기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공부할 준비를 먼저 하라. 이렇게 뭔가 했을 때 기억력을 높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대충 훑어라. 이 예습. 내가 오늘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기억을 촉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노트 필기를 하라. 이렇게 구조화라든가 이런 것들. 마인드맵 아시죠? 이런 방사성 형태로 어떤 색채나 기호나 상징 등을 형성하고 이미지로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주가지, 부가지, 보조가지의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또한 시각화로 흥미를 도우라. 우리 시각화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세계적인 이 신경생리학자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아마 뇌과학에 공부가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그분의 책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피노자의 뇌, 이런 다양한 책들을 느낌의 진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거, 시각화가 이미지인데 아직 이 시각화에 대해서 이 과학적으로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바로 이 시각화, 이 이미지가 어떤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야기한다. 이 다마지오 박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미지, 이 시각화가 아주 중요한데 이런 시각화는 단지 이 시각만의 작용이 아니라 바로 이 청각, 촉각을 통합하는 그런 감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각 자체가 우리 뇌에서 후두엽을 지나서 측두엽과 두정엽, 우리 가장 주된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기 위해서 이 시각적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 시각화는 단지 시각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이런 이미지는 우리가 기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 어떨까요? 이 시각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청각적인 요소도 떠오르죠.
그리고 뭐 어떤 날씨가 있으면 촉각적인 이미지도 떠오른다는 거죠. 바로 많이 우리 뭐 이런 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이러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들, 또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것, 또 시험 직전에 이러한 움직임, 뇌체조를 활용하는 것, 또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 수면을 취하는 것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수면에서도 배웠죠. 수면은 이 렘 수면과 이 비렘 수면으로 구분되는 것. 그래서 이 렘 수면이 아주 중요했었죠. 우리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네. 잠을 자고 있는데 마치 깨어 있는 것처럼 각성 상태와 비슷한 이런 뇌파가 나타나는 것. 네, 자고 있는데 이 눈에 빠른 안구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네. 바로 이 렘 수면 때 우리의 장기 기억으로의 이 정보의 이 부호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수면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낮에 이 배웠던 것, 열심히 일했던 것들이 이 조직화되는 것.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문제들 잘 못 푸는 것들이 있는데 잠을 딱 잘 자고 났더니 내가 그렇게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네, 우리 뇌에서 이러한 장기 기억으로의 정보의 부활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 그래서 공부를 잘하거나 두뇌 훈련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또한 기억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보다 이제 다양한 전략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감을 충분히 활용해라. 우리 정보가 들어오는 이러한 감각을 활용해서 했을 때 기억을 촉진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우리 묶어서 기억한다. 우리 뇌는 숫자를 8개, 9개 이상 한꺼번에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직화하고 이제 비슷한 전략인데 조직화 중에서 이런 숫자나 단어를 한 3개나 4개 단위로 묶어서 기억을 할 때 훨씬 더 기억을 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 불렀을 때 뭐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바로 지금 02-3442-5566 이거를 02-3442-5566 이렇게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묶어서 기억하는 청킹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닉스라는 것, 활용하는 것 뭘까요? 바로 다른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으로써 여러 사실들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타입 방법,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를 이제 앞에 약자만을 줄여서 이렇게 BT, 이렇게 팩을 꼽는다 해가지고 BT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체인 방법이라고 해서 이 연산고리를 이용해서 기억하는 방법들. 뭔가 세탁소, 은행, 우체국, 슈퍼를 기억을 한다면 자, 내가 세탁소에 가서 옷을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붙이고 다시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겠다. 이렇게 뭔가 연상고리를 만드는 것. 이게 체인 방법의 기억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키워드를 찾아서 기억하는 방법. 자, 카프리셔스는 바로 이 변덕스러운이라는 발음인데, 자, 카프리에서 이제 까불이라는 것을 연상해서 이 변덕스러운 이라는 발음의 유사성, 이 뜻의 유사성 등을 찾아서 애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해라.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잘 아시겠죠. 바로 이 정서가 편안해야 기억이 잘 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장소법, 바로 이 기억해야 될 항목을 내가 친숙한 이런 장소와 연결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트에서 뭐 쿠킹 오일, 건전지, 이어폰, 샴푸, 케찹 사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이걸 외워야 되면 내가 잘 가는 마트와 연상을 한다든가, 또 우리 집에 자 방과 방에 있는 내가 뭐 가전 제품을 외워야 되면 우리 집과 연관되어서 이 항목을 친숙하게 연결해 가지고 외우는 방법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내용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 뭐 PQ4R이라고 해서 P하고 Q 그리고 4개의 R을 사용해서 기억하는 방법, 뭐 프리뷰, 사전 검토, 그리고 퀘스천, 의문 제기, 그리고 읽기, 그리고 뭔가 숙곡, 암성, 복습의 이런 단계로서 기억을 하게 하면 기억력이 촉진된다. 그리고 심상, 우리 아까 했던 그러한 시각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상,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이미지로 그린다. 자, 자료를 머릿속에 자, 이미지로 만들어 보면 회상률이 높아진다는 것. 바로 호랑이, 피리 이런 단어상을 암기하기 위해 자, 호랑이가 피리를 부는 이런 장면을 상상하며 암기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심상은 꼭 학습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그려보고 떠올려 보는 것. 그래서 뭐 이런 서점에서 막 다양한 책들, 자기계발 서적에서 이러한 심상, 이미지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이미지로 떠올려 보거나 아니면 그려보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들, 브레인 트레이너의 시험에 합격하고 멋지게 활동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떠올려 보고 그려보고 나는 뭐 어디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두뇌 훈련을 지도해 보겠다. 나는 뭐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도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고 떠올려 보는 것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뇌 훈련 지도 전략에서 이제 마지막 5번째죠. 바로 중요한 이 동기를 유발해야 된다. 야, 동기보다 또 많은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동기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동기 유발, 두뇌 훈련을 통해서 왜 뇌를 잘 쓰려고 하는지 바로 이 동기를 유발해 주는 것. 이 하나의 아주 작은 사건이 큰 경험이 되는 것들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뭐 유엔 사무총장을 여기만 우리 반기문 총장님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 한 번의 자극등이 바로 그런 꿈을 키웠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은 우리 이런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아주 어떤 작은 사건이 또 계기가 되는 것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동기 같은 경우 바로 동기의 개념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동기는 어떤 행동을 발송시키고 그 행동을 유지시키며 그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는 아주 요인이다. 자, 인간의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행동의 이런 방향을 정해주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간의 행동을 특정한 목표로 이끄는 바로 이 내적인 힘을 의미한다. 야, 이 동기가 부여가 되면 정말 잠을 안 자고도 막 기분 좋게 공부하거나 일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브레인 트레이너에 대해서 동기가 자극과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지금 어떤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에 대해서도 어떤 동기들이 충분하신지요? 자, 어떻게 하면 동기를 잘 유발해야만 우리가 이런 100세 시대 때 또 120세 시대까지라고 막 또 우리의 뭐 생명이 보다 더 연장이 많이 된다. 막 150세 막 그런 기사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생애 때 바로 이 동기라는 요소가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이제 이런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학습에 동기가 미치는 영향. 바로 이 동기는 행동을 바로 학습 목표로 향하게 한다. 진짜 중요하면 막 진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사람이 하게 되죠.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떨 때 그런 동기가 많이 부여가 되셨는지요. 자, 이런 동기는 바로 나이하고도 상관없이 정말 70세, 80세가 넘었는데도 열정이 넘치고 막 동기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아주 중요하겠죠. 저희가 이런 훈련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두뇌 훈련이 왜 필요할까? 는 거 그런 동기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력과 이런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활동을 시작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 인지적 과제를 바로 촉진시키고 수행을 높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동기, 이런 유발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런 내재적 동기와 자, 외재적 동기가 분류가 됩니다. 자, 이런 내재적 동기는 뭐냐? 자, 개인의 이런 내적 요인과 어떤 수행하는 과제 자체에 의하여 동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흥미라든가 호기심, 자기 만족감, 성취감 등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동기다. 막 흥미, 나는 이게 막 흥미롭다. 네. 우리 예전에 한참 우리 안철수 씨 같은 경우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신을 V3를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외국에 많은 그런 백신 업체들이 한국에는 이렇게 점유를 하지를 못했죠. 바로 의대 공부만 쉽지 않은데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 컴퓨터 공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흥미, 호기심 등이 아마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 만족감, 이런 성취감 등에서 비롯된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게 바로 이 내재적 동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또한 반대로 이제 외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자, 활동하는 과정과 무관한 이런 외적인 요소다. 바로 즉 과제 해결이 이런 가져다 줄 이런 보상이나 바로 벌에서 비롯되는 동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성적, 돈, 어떤 인정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기는 바로 이 내재적 동기와 이 외재적 동기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바로 이 내재적 동기는 바로 내적 동기는 학습의 목적적 동기, 이런 계속 동기, 몰입에 대한 동기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외적 동기는 바로 아래 그림에서 보면 칭찬이라든가 상급, 경쟁, 승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이제 내재적 동기부터 다시 한번 이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재적 동기, 바로 이 내재적 동기가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내재적 동기는 바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런 기능을 발달시키고 학습과 관련된 이 활동을 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학습 그 자체가 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외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능 동기, 바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런 능력 개발을 추구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성, 바로 어떤 인간은 정보 처리자로서 적당히 불일치한 자극을 만들고 어떤 탐구하고 처리함으로써 즐거움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결정이라고 해서 바로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활동에 참여하려는 이런 선천적인 욕구, 바로 이런 내재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재적 동기를 얼마만큼 이렇게 잘 유발시키느냐가 이 동기 유발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반적인 이런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 학습의 목표를 학습자의 이런 개인적인 욕구와 결부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런 학습의 목표를 학습자에게 바로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들, 또한 학습자 개인의 흥미나 적성에 부합된 이런 학습 과제를 또한 제시해 주는 것들, 또 학습자 자신의 이런 학습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피드백해 준 거, 너 아주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 그래서 이런 칭찬이나 어떤 상을 부여하는 것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나 즉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의 형성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 또 경쟁과 협동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겠죠. 이제 시험에 이런 경쟁과 협동은 아주 필요하다. 경쟁이 필요하다. 적절하게 필요하겠죠. 이게 너무 과도한 것들은 오히려 동기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 교수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들, 학습자의 이런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들, 또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동기 유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이제 외재적 동기, 아까 내재적 동기는 어떤 선천적인 자기 스스로의 이런 흥미라든가 도전에 대한 욕구죠.
근데 오히려 이 내재적 동기, 내적 동기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인 동기는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아까 외재적 동기다. 근데 이제 외재적 동기는 오히려 단기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뭔가 상을 준다거나 너 이거 안 하면 벌을 줄 거야. 일시적일 수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외재적 동기에만 의지를 하게 되면 자, 뭐 해주면 이제 거기에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런 동기를 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게 아주 필요한데요. 자, 내재적 동기를 어떻게 유발하게 할까요? 바로 학습에서 계속적으로 성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성취의 동기를 육성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적당히 어렵고 약간 어려워야겠죠. 너무 쉬우면 또 동기가 부여가 안 되니까 자, 적당히 어렵고 도전이 되는 이런 과제를 제시하는 것. 네. 학습의 이런 목표를 개인의 욕구와 바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결부시키는 것들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자기 학습의 이런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들. 네.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성공적인 학업의 성취의 경험을 많이 제공하여 긍정적인 이런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교육자가 이런 학습의 결과를 학습자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학습자는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검토해 보도록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 노력의 탓으로 이렇게 기인하도록 돕는 것들. 그리고 학습자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주어가지고 나 스스로 이 학습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껴야 이런 내재적 동기가 유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또 동기를 유발할 때 이런 자기 결정성 이론, 자기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해야만 이 동기가 유발되는 거죠. 요즘 또 많은 학생들, 저희 때도 그렇고 이런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가 결정보다는 뭔가 이 돈을 많이 번다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갔는데 정말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학습의 자율성, 통제력을 확대를 해야 된다. 바로 학습자에게 이런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습에 대한 이런 통제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학습자의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것. 자, 유능감은 이런 현재 수행하는 활동과 이런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에서 유발이 되는데요. 바로 난이도가 적당한 과제를 완성했을 때 유능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관계 욕구의 증진이라는 측면입니다. 자, 어떤 교육자가 이런 반응적이고 학습자들의 이런 흥미와 복지에 어떤 관심이 있을 때 학습자들은 높은 이런 내재적 동기, 아까 내재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드렸죠. 네. 오히려 외재적 동기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동기가 유발되기 어렵다는 것. 이런 협동학습은 그래서 학습자들의 이런 지식의 사회적 구성에 참여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런 학습에 도움이 되며 동기 유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기 중에서 아주 아까 우리 켈러라는 학자가 주의를 이야기했다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그 영역을 좀 넓혀가지고 이제 이 ARC 이론 또는 줄여가지고 자, 악스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동기 유발 전략. 바로 동기가 유발되려면 자, 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돼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 심리나 심리 상담이나 이쪽에서 아주 많이 교육이 되고 있는 또 교육학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자들에게 꼭 저희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 직장인들은 또 우리의 그 회사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 동기가 유발되어서 이 일에 막 몰입할 수 있게 하느냐 아주 중요하겠죠. 네. 바로 이 켈러는 바로 이 학습 동기의 특성을 자, 주의 집중.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주의력, 주의 집중이 이제 첫 번째 동기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관련성. 네. 그리고 자, 자신감, 자, 만족감. 자, 이 네 가지를 이제 약자로 따서 자, 이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이 네 가지를 줄여서 ARCS 이론. 자, 악스 이론. 자, 우리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브레인 트레이닝 공부할 때, 자, 이 동기 유발 전략 중에서 어떤 거가 좀 내가 많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거 공부하시는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주의라는 것. 네, 그리고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자, 주의는 우리 배웠었죠. 이런 지각적 각성, 그리고 탐구적 각성, 변화성이 필요하다. 네, 이제 관련성. 저희가 이제 두뇌 훈련 촉진 요소에서 자, 의미가 형성이 되려면 어떤 거? 첫 번째, 자, 관련이 되어야 의미가 형성이 된다. 자, 이제 이론들이 막 나오면서 이 내용이 거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관련이 되어야 동기가 또 유발이 된다. 자, 목표와 관련된 목표 지향성, 그리고 동기가 일치해야 되고, 또한 친밀성,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동기가 유발이 된다는 거죠. 자, 학습의 요건이 된다는 거죠. 성공의 기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동기가 유발이 됩니다. 브레인 트레이닝 공부를 좀 해보시니까 어떤 자신감이 좀 드시나요? 자, 또 개인적으로 좀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만족감. 브레인 트레이닝 공부하니까 진짜 뇌 건강, 이 100세 시대 때 자신의 뇌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요즘 이런 인공지능 시대 때 너무 중요하는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네, 이거 공부하니까 진짜 좀 뿌듯하다. 내적 강화, 그리고 외적인 어떤 보상들, 자격증을 따는 것, 또 이러한 어떤 새로운 직업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구나. 또한 이런 공정성의 측면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의라는 것 다시 한번 바로 동기의 요소이면서 학습의 이런 선수 조건이다. 주의는 자, 어떻게 하면 바로 학습자의 주의를 끌고 그것을 유지시키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 학습의 이런 선수 조건으로서 주의는 자,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이런 관심을 학습자의 필수적인 자극에 집중시키느냐에 초점이 있고, 그래서 주의 환기 및 이런 집중을 위한 전략, 네, 가볍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각적 주의 환기, 그래서 시각적 효과를 사용하거나 이런 비일상적인 내용이나 사건, 또 주의 분산의 자극 등, 그리고 지향 탐구적 주의 환기 전략, 어떤 능동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들, 그리고 문제 해결 활동의 구상을 장려하고, 또한 신비감을 제공하는 것들, 또한 다양성, 어떤 일상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간결하고 다양한 교수 형태 사용, 일반적 교수와 상호작용적 교수를 혼합하는 것들, 또한 목표, 내용, 이런 방법의 어떤 기능적인 통합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련성, 네, 이게 관련이 되어야 동기가 유발이 되겠죠. 왜 내가 이것을 학습해야 되는가? 왜 브레인 트레이닝을 공부해야 하는가? 네, 이거 스스로 물어보고 해답의 제시를 요구를 해보십시오. 자, 학습자가 공부를 하는 도중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떤 방법으로든 인식되지 않을 때는 이런 관련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동기가 부여가 안 되는 거죠. 자, 관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 이런 친밀성, 친밀한 인물이나 사건을 활용하는 것, 구체적이고 친숙한 그림을 활용하는 것, 친밀한 예문이나 배경 지식을 활용, 또 목표 지향성, 자, 학습과제의 중요성이나 이런 실용성에 중점을 둔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지향적인 학습 형태를 활용하는 것, 또 목적의 이런 선택의 가능성도 부여하는 것 중요하겠죠. 또 필요나 이런 동기와의 부합성의 강조의 전략, 어떤 다양한 이런 난이도의 목적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런 능력이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수준을 선택하게 하게 되는 거죠. 협동적 상호 이런 학습 상황을 제시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동기를 유발하는 것. 세 번째, 자, 자신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학습자가 이런 학업 수행을 계속하고 학업 수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동기의 요건입니다. 자신감은 성공에 대한 기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자신감 수립을 위한 전략. 자, 학습의 필요 조건 제시의 전략입니다.
바로 학습의 목표, 수업의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분명하게 제시도 해야 됩니다.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연습의 기회를 제시합니다. 네. 그리고 선수 지식, 기능이나 태도를 진술을 해줘야 됩니다. 성공의 기회의 제시의 전략. 그래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이 나선형,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이런 난이도를 유지하게 해줘야겠죠. 네. 개인적인 이런 조절감 증대 전략으로서 학습의 끝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속도도 조절하게 하고 노력이나 능력의 성공의 규인, 네. 다양하고 난이도가 다른 학습 과제 중에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다 다음 중에서 이것은 동기 유발 전략에서 어느 거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죠. 또 핵심적으로는 자, ARCS 이론의 동기 유발 전략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짝지어진 게 맞는 것은. 자, 오늘 이제 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두뇌 훈련 촉진 전략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억의 3단계는 부호, 저장, 인출의 단계, 그리고 기억 재생을 위한 촉매제로 정교화, 조직화, 맥락 이 세 가지, 그리고 동기유발 전략, 바로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이런 동기유발 전략에는 바로 학습자의 이런 자율성 확대, 그리고 학습자의 유능감 증진, 관계 욕구의 증진이 있다는 거죠. 켈러의 동기유발 전략 4가지, 바로 이 어떤 이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도, 악스 이론으로 약칭한다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6강 두뇌 훈련 지도 전략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뇌 훈련법 7강 두뇌 훈련 이런 지도의 평가라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